안녕하세요. 이제 3월, 4월 강의가 또 시작되네요. 이제 3, 4월 강의는 일요일 강의하고 조금 다르기는 해요. 다르기는 하는데, 너무 3월, 4월에 저희가 이제 그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명칭은 어떤 명칭으로 강의를 하냐면요. 핵심 요약 강의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처음 이제 3, 4월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다른 과목에서도 앞에 뒤에 연결하는데 세법은 특히 세법이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되거든요. 세법 구성은 예, 서로 이제 연결고리가 엄청 많아요. 연결고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따로따로 동그라미를 세법은 동그라미가 어떻게 쳐지냐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요. 강의를 진행할수록. 그래서 진행할수록 이렇게 돼요. 강의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계속 앞에 거 맞물려 가요. 이렇게. 그러면서 동그라미가 계속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면 뒤에 가서 아무것도 이해를 못 한다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세법은 처음부터 문제를 풀려면 종합 정리로 하셔야만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암기해가지고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암기해가지고 진짜 암기 실력이 좋으시면 5개에서 6개 맞힐 수 있어요. 저희 시험 문제로 총 16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5개에서 6개 정도는 암기를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그 정도예요. 그래서 암기해가지고는 거의 100% 맞출 수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실 때 이거 갑자기 머리가 막 멍해지고 머리가 하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막 앞에 뒤에 연결해가지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앞에 내용 뒤에 내용 막 섞어가면서 강의를 하면 진짜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만 참으시면 돼요. 오늘 하루만 딱 참으시면 오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계속 그 8주 동안 쓸 거예요. 오늘 내용이 8주를 종합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은 조세 총론 처음 공부하실 때가 제일 어렵거든요. 제일 어려운데 그래도 해보시면 그래도 또 할만할 거예요. 이제 강의 계획서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드렸는데요. 강의 계획서 제일 밑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 번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강의 계획서 8주 밑에 그 별표 해가지고 뭐라고 된 게 조금 있을 거 별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예? 본 강의 계획서는 예상 진도이며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왜 이 강의 진도 계획서대로 안 나가냐고 따지거나 그러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밑에다가 실제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페이지 수가 조금씩 한 1, 2페이지 정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것만 좀 감안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번 이제 강의는 3월달, 4월달 강의는 거의 이론을 거의 끝낸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3, 4월 강의가 저희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 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 그냥 거의 마지막 이론 강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3월, 4월이면 이론이 다 끝나야 돼요. 그리고 5월 달부터는 이제 기출 문제 풀이, 그다음에 7월 달부터는 예상 문제 풀이, 이제 문제 풀이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또 다음 달 2달 동안 이론을 얼마만큼 정리를 하시냐에 따라서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이제 모의고사도 보고 그러실 건데 혹시라도 모의고사 봐서 점수가 안 나온다고 좌절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점수 잘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 잘 나온다고 해서 그 점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건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세요. 실제 시험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도 강의 들으시면서 약간 이해가 안 돼도 이거 오늘은 이해가 안 돼도 다음 주에 보면 이해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면 이해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제 오늘 이제 3, 4월 강의는 이제 화면에 이렇게 보이긴 할 거예요. 이 내용은 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교재 여기 페이지 수까지 다 메모해 놨으니까요. 이 화면 하나, 이제 이 화면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 얼른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면 페이지 수가 있으니까. 이제 지금은 16페이지 할 건데, 이제 교재 우리 통합이론서 1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이제 지금부터는 시험에 나오는 지문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시험에 안 나오는 지문은 아예 화면 자체를 체크도 안 하고 그냥 화면 넘겨버리네요. 그러니까 화면 넘겨버리는 것은 볼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화면 넘겨버리는 거 볼 필요 없다 있어요. 앞에 첫 번째 화면 넘겨버렸네요. 벌써. 그러니까 조세 정의는 시험에 내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거 읽지도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조세 특징에서 세금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요? 지금부터 이제 시험 문제예요. 자, 이제 1번은 양가로 1번 내용은 매년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출제가 돼요. 학개론 1차 시험에서 출제가 돼요. 그 내용이 어떤 걸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국세라는 세금의 종류와 지방세라는 세금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국세가 뭐고 지방세가 뭔지는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듣고 말아버리세요. 정부 우리나라 전체 국가의 예산으로 쓰려고 걷어가는 걸 국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지방,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학원이 김포에 있으니까 김포시를 해드릴게요. 김포시의 예산으로 쓰는 것은 그 지방의 예산이다. 그래서 그걸 지방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은 국세라는 세금이고 어떤가는 지방세라는 세금이에요. 그럼 국세하고 지방세를 세금의 종류만 알면 돼요. 그래서 뭐 말을 막 써놓고 이것이 국세나 지방세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세금을 이걸 주어지고 이 세금이 국세냐 지방세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1번, 2번을 물어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책은 이건 안 써놓고 위에만 써놔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써놓고 시험에 나오는 건 안 써놔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때 전체적으로 또 하려면 이거 또 나중에 가서 또 해야 돼. 지금 바로 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은 국세이고 어떤 건 지방세인지 한번 이제 세금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종합해서 물리는 세금인데 이제 이거는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가지고 있는 걸 다 통합해서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전국치를 다 묶어서 물리니까 이름을 국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세금을 받아서 국가의 예산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의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라는 세금이 있는데요. 벌어들인 소득. 누가 벌어들인 소득이냐 하면 이거는 지금 이거는 막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소득은 우리 개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라고 그래요. 근데 요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소득세는 국세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근데 공부하실 때 잘 안 되신 분들이 이걸 써요. 위에다가 써놓고 괜히 써놔. 뭔 말인지 나중에 이것 때문에 고민돼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그냥 개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디 예산으로 쓴다는 얘기인가? 국가. 이것만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벌었으면 세금 내야죠. 그러면 그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내가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은 누구의 예산으로 쓰겠다? 국가. 국가 예산 쓴다. 그럼 끝. 자,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 그럼 요즘 신문에 보면 상속세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야, 상속세. 누군가가 죽어버리면 내는 세금이 상속세. 그러면 내가 죽어가지고 내는 세금도 국가를 위해서 내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국가. 그래서 상속세도 국세예요. 그다음에 증여세라는 이야기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공짜로 주면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인데 내가 이 재산을 받았으니까 내가 일부는 국가에다 내겠다. 내가 받은 것 중에 일부는 국가에다 국가 살림에 보태주겠다. 그래서 증여세도 국세예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물건을 살 때 물건값의 10%씩 우리가 내는 게 있잖아요. 내가 물건을 사면서 누구를 위해서 10%는 내가 내겠다. 국가를 위해서 내겠다. 계속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가가치세를 낼 때는 내가 지방의 예산을 채워주겠다. 국가 예산을 채워주겠다. 국가 예산을 채워주겠다. 그다음에 이제 인지라는 것은 인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정부 수입 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인지 붙이는 거. 근데 그 인지에는 뭐 이름이 정부 수입 인지 이렇게 써졌어요. 그러면 여기가 정부니까 국가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지세도 국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농어촌 특별세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농어촌을 위해서 정부가 세금을 받아가지고 특별히 쓰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히 누가 쓴다는 이야기인가? 국가가 쓰는 세금이라는 이 생각을 조금씩만 생각하면 이게 다 풀려요. 이게 그냥 다 풀려요. 이 정도 지금 밑줄 쳐놔 있는 요 정도만 계속 익히시면 돼. 자, 그럼 다시요.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나 상속세나 증여세나 부가가치세나 농어촌 특별세는 누구를 위한 세금이라는 얘기인가? 국가. 끝. 자, 다 익혔죠? 다 익혔어요 지금? 아니요, 나는 처음인데요. 처음이라고 나는 처음인데요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바로 뒤처지네요. 앞에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이니까 나는 몰라도 돼. 그러면 내년에 다시 오셔야 돼요. 지금 올해 시험 끝내려고 지금 여기 다 앉아 계신 분들이니까 스스로 하셔야 돼요. 이제 저는 한 번 하고 나서 시간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스스로 내 스스로 입력을 계속 내 머릿속에 입력을 시키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농어촌 특별세는 누구를 위한 세금이다? 국가. 끝. 자, 이제 입에서 말 나오신 분은 다 익히신 거예요. 자, 끝났어요. 이제 지방세로 한번 가보죠.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쓰는 세금이 지방세인데 어떤 물건을 사면 내가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내 가지고 누구의 예산을 채워주겠다는 얘기인가? 지방 예산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동산을 사면 부동산 사고 세금 일부 내는데 이 세금은 국가 예산이다, 지방 예산이다? 지방 예산이에요. 자, 두 번째, 등록 면허세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등록세라고 하세요. 등기할 때 내는 거. 부동산을 사거나 뭐 하면 등록세를 내는데 그 등록을 할 때 내는 세금도 누구의 예산을 채워주겠다는 얘기인가? 지방. 끝났죠? 그 다음에 재산세라는 게 있는데 제가 주택이나 토지나 건물이나 상가나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손에 들고 있으면 일부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도 지방을 위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자동차세도 지방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세 개를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누구를 위한 예산이라는 얘기인가? 지방. 자, 끝났어요 이제. 자, 다 됐죠? 이제 다 익혔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책이 없어요. 책이 없는 내용을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올 건데 이 내용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를 스스로 이제 판단해서 내 나름대로 저건 지방세다,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딱 정리하셔야 돼. 자, 이제부터 취득세는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국세, 증여세, 국세, 자동차세, 지방세, 농어촌 특별세, 국세, 지방소득세. 요 앞에 이게 붙는 건 다 지방세예요. 지방세, 인지세, 국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상속세, 국세, 부가가치세, 국세, 요 지역 자원시설세, 지방세, 지방교육세, 지방세, 법인세, 국세, 담배소비세, 지방세. 그럼 담배소비세는 어떻게 기냐면 내가 담배를 사면 담배 살 때마다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은 지방을 위해서 내가 담배를 피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김포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김포에서 담배를 몽땅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서울의 사람인데 김포에서 담배를 사면 그 김포 지역에서 사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세금은 김포시로 들어가요. 그럼 내가 김포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담배 피신 분들은 김포에서 담배 사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 가서 담배를 계속 사야 돼. 우리 지역 세금 안 보태줘 올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가 진짜 열받게 하면은 전 국민이 술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술에는 세금이 붙어 있는데 그러면 주세는 지방세다, 국세다. 이렇게 연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만 이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 이제 됐으니까 한번 마무리하고 이제 가네요. 자, 이제부터 순서대로 앞에서 아주 엄청 빠른 속도로 갈 거예요. 빨리빨리 이제 스스로 체크하셔야 돼요. 취득세는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국세, 증여세, 국세, 자동차세, 지방세, 농어촌 특별세, 국세, 지방소득세, 지방세, 인지세, 국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상속세, 국세, 부가가치세, 국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지방교육세, 지방세, 법인세, 국세, 담배소비세, 지방세. 끝. 자, 그러면 이제 국세, 지방세는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딱 정리하시면 이제 끝났으니까 넘어가요. 자, 그러면 양가랑 1번은 이제 이미 다 정리됐다 해서 이제 제 손을 떠났어요. 이제 두 번째로 조세 금전급부이다. 이건 뭐냐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세금을 돈으로 내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돈 대신에 요런 게 있어. 자, 물납이라는 게 뭐냐면
물건으로 납부한다. 곧 돈 없으니까 돈 대신 다른 물건으로 내는 걸 물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요 물납을 하는 세금의 종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이제 그러면 왼쪽 날개를 한번 봐보세요. 그 표 있으니까 16페이지 표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첫 번째 표는 국세, 지방세 구분하는 표고 두 번째는 물납하고 분할납부 구분하는 표예요. 자, 그럼 물납은 여기만 돼요. 자, 여기만. 그래서 동그라미가 재산세만 동그라미에 쳐져 있으니까 재산세만 물납이 돼. 그럼 나머지는 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틀렸네요. 이거 보면 그냥 알잖아요. 이거 X라고 돼 있네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틀렸네요.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오는 거예요. 작년 시험이 여기를 출제했어요. 재산세요. 자, 그럼 이제 물납은 누구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재산세. 그럼 재산세요. 이거 나왔네요. 재산세. 재산세만 물납 제도가 있으니까 재산세만 딱 체크하시는 거예요. 재산세만 체크하시고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절대 체크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재산세 중에 보니까 가로에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합니다. 그럼 앞에가 재산세 중에 뭐라고 막 붙어도 일반 재산세가 있고 뭔 재산세가 있고 재산세가 있고 뒤에 재산세라는 이름만 붙으면 물납 신청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끝. 자, 더 이상 체크하면 안 돼요. 여기에 국세, 상속세는 절대로 체크하시면 안 돼요. 상속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으니까 책에 있어도 요런 거 거들떠 보면 안 돼요. 일단 오로지 우리 시험 볼 때 물납은 누구밖에 안 된다? 재산세밖에 안 된다. 그럼 도시분 재산세는 물납 된다, 안 된다? 된다. 재산세니까. 자, 그럼 됐어 이제. 그럼 물납을 할 때 이제 시험 문제로 이게 나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배울 걸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내용은 이제 내용을 보면 거기 왼쪽 날개 제일 왼쪽에 재산세 물납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하고 메모해 놓고 본문에도 다 써놨어. 자, 그러니까 참고하셔야 돼요. 물납은 재산세만 되는데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가능해요. 1,000만 원 초과라는 이야기는 1,000만 원은 물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000만 원은 안 돼요. 1,0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물납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은 안 되고 1,000만 원이 넘어야만 물납 신청이 가능한데 그럼 물납을 할 때는 물건으로 낸다고 했으니까 그 물건의 종류가 뭐란 이야기인가? 부동산만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안 돼. 부동산 밖에 안 돼. 그런데 재산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만약에 김포시에서 재산세를 내가 낸데 김포시에 내는데 1,000만 원이 넘게 재산세가 나오면은 내가 부동산을 김포시에 넘겨주는데 김포시는 어디에 있는 부동산만 받겠다 그러냐면 자기 관할에 있는.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여기서 물어볼 때 여기를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지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물납할 수 있는 부동산은 국내 소재 부동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국내 소재 부동산이라는 얘기인가? 우리 지역의 부동산이라는 얘기인가? 지역. 왜? 재산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국세라면 우리 국가 안에 있는, 우리 정부 안에 있는 부동산이겠지만 여기는 지방세니까 자기 지역에 있는 부동산만 받고 다른 지역에 있는 건 안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부동산만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내자라는 데다 강조를 꼭 하셔야 돼요. 관할 내의 부동산만 가능합니다. 이제 물납 신청은 자, 제가 이제 물납을 신청하려고 그래. 그럼 물납을 신청한다는 이야기는 나 돈 없으니까 물건 내고 싶어요. 나 물건을 내고 싶어요. 그러면 정부는 그래 알았어요. 당신 신청을 빨리 해주세요. 그래요. 자, 신청은 납부 기한 그랬어요. 이제 기한이라는 뜻을 생각하세요. 기한은 우리 세금 내기 시작이든가 끝이든가 끝. 자, 끝나기 며칠 전에는 신청해줘라. 10일 전에는 신청해줘라.
그럼 왜 10일 전에 신청을 해주냐면 신청을 받고 지방은 물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을 내가 지방이 받았을 때 이게 돈 되는 물건인가 돈 안 되는 물건인가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라. 5일. 5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 줘야 돼. 그러면 나 이거 물납하고 싶어요. 그러면 잠깐만 며칠만 기다리세요. 그런가? 5일만 기다리세요. 5일만 기다리시면 우리가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결정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결정해서 알려준다는 이야기는 무조건 받는다는 이야기인가?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받았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럼 지금 마감 끝나기 10일 전에 신청해가지고 신청하고 나서 5일 안에 통지가 오면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마감까지 며칠 정도 시간밖에 안 남았는가? 5일. 이제 5일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이 5일 동안 내가 돈이 없어서 물건을 낸다고 했는데 허가를 안 해주면 내가 돈을 어떻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다시 다른 부동산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면 불허가 통지를 받고 신청할 때는 무조건 다시 며칠? 10일. 자, 10일. 불허가 통지 받고 다시 10일 안에 다른 부동산으로. 여기서 다른 부동산이라는 것은 재신청할 때는 그 지역의 부동산인가 이제는 다른 지역의 부동산도 되겠는가? 그래서 절대 이거는 바뀌시면 안 돼. 재신청하더라도 자기 지역에 있는 다른 부동산으로 다시 재신청을 하셔야 돼. 그럼 10일 안에 재신청하면 여기서 또 신청받고 나서 며칠 안에 승인 여부를 다시 통지해주고 5일 계속 그게 돌아가는 거. 그러고 나서 정부가 최종적으로 받겠다. 그럼 좋아. 그럼 받는다. 그럼 나는 이 부동산을 정부에게 넘겨줄 때 이 부동산의 가격을 어느 날의 가격으로 계산해서 넘겨줄 것인지 이 부분은 작년 기출문제 정답이었어요. 이게 작년에 이제 정답이었어요. 물납 부동산의 평가라는 이야기는 이 물건의 가격을 얼마로 계산해서 내가 정부에게 넘겨줄 것인가.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가격을 제값을 쳐서 가져가려 하는가요? 제값 안 쳐주고 가져가려 하는가? 제값 안 쳐주고 가져가. 정부가 왜 국민들에게 제값 쳐줘요? 어떻게든지 싸게 뺏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제값을 안 쳐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세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한테 고지서를 보냈을 때 기준이 되는 날짜로 너도 그 날짜의 가격으로 나한테 넘겨라 그래. 그럼 재산세 같은 경우는 몇 월 며칠의 가격으로 계산이 되니까 6월 1일. 그럼 내가 정부에게 물건을 넘기는 것도 몇 월 며칠의 가격으로 계산해서 넘겨라. 6월 1일. 똑같은 거예요. 6월 1일 현재 가격으로 넘겨라. 이런 식으로.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분할납부 한번 가보죠. 분할납부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돈으로 내있는데 돈을 나눠서 내는 걸 분할납부라고 그래. 물납은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으로 내는 걸 이걸 물납이라고. 그럼 분할납부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돈을 나눠서 낼 수 있어. 그런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요건 분할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분할이 되는데 어떻게 분할해요? 그러면 이제 요 세 개 이제 분할하는 방법 이제 이 요건을 또 이걸 익히셔야 돼. 재산세 같은 경우는 분할을 하려면 금액이 250만 원은 초과해야 돼. 그러면 250만 원짜리는 분할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돼요. 250을 초과해야만 이제 개월수인데 지금 내고 언제 나머지를 내냐 이거예요. 그래서 분할이라는 게 뭐냐면 쪼개서 내는 건데 지금 먼저 내고 두 번째로 언제 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내시고 두 번째는 3개월 이내에 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 달이 지금 몇 월 달인가요? 3월이죠. 그러면 3월 말까지 일부 내시고 여기서부터 플러스 3개월이니까 몇 월 달에 나머지 내시고 6월 달에 3개월 뒤에 나머지는 3개월 뒤에 내세요. 이렇게 분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납부는 재산세는 250초가 3개월 이내 분할이 되는 거고 종합부동산세는 여기는 250만 원 초과하고 개월수가 좀 길어. 여기는 6개월 이내예요.
왜냐하면 종합부동산 금액이 세다 보니까 나눠서 내는 시간을 좀 길게 넣어줘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이제 여기는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2개월 동안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익히셔야 돼. 재산세는 얼마가 초과되면 250만 원 초과 3개월, 종합부동산세 250만 원 초과 6개월, 양도소득세 1,000만 원 초과 2개월. 자, 이제 됐어요. 그러면 요 내용이 올해 시험 문제는 요게 세 줄이 전부 다 나올 차례예요. 작년에는 물납이 나올 차례에서 물납을 냈지만 올해는 분할납부를 전부 낼 차례예요. 그러면 각각의 세금마다 전부 분할납부가 다 나올 거예요. 그럼 그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여기서 1,000만 원 초과를 이제 따질 때 여기서 이제 조심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든 확정신고든 예정이든 확정이든 상관없이 1,000만 원만 초과되면 모두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어요. 예정신고 때도 가능하고 확정신고 때도 가능하고 무조건 분할납부는 얼마만 넘으면 된다. 1,000만 원 초과. 자, 이제 여기까지 찾았으면 한 단계 이제 더 들어가 볼게요. 이제 9개. 제가 이제 외국의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우리나라에다 세금을 낼 게 1,0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돼. 국외에 외국의 부동산을 양도해가지고 우리나라에 1,0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될 때 이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분할납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냥 대충 얼버무리지 마시고 이걸 아니 그냥 립싱 하시면 안 돼요. 컴퓨터는 립싱크 안 받아줘요. 그 컴퓨터는 무조건 틀렸다고 해버리고 카트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예정신고든 확정신고든 상관없이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얼마가 넘으면 1,000만 원이 초과되면 1,000만 원만 넘으면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해요. 자, 됐어 이제. 그러면 제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세무세에 내야 될 세금이 1,000만 원이 넘으면 분할납부 신청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봐요. 이제 가능하다고 나오잖아요. 앞에 이런 거 묻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일단은 소득세라 하면 이 세금이 얼마만 넘으면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1,000만 원 초과되면. 자,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이제 여기서 아주 출제위원이 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닌 지문으로 출제해버렸을 때를 대비하셔야 돼. 자, 이제 소득세에서 중간내납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내납. 중간내납 소득세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이 넘으면 이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가능하다 그래야 돼요. 왜? 그것도 무슨 세니까? 소득세니까. 앞에 뭐라고 썼는지는 묻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정이든 확정이든 중간이든 외국 걸 팔았든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얼마만 넘으면 분할이 된다. 1,000만 원만 넘으면 2개월 동안 분할해서 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끝났어 이제. 자, 이제 여기 이제 요건은 다 찾았어 이제. 그럼 분할 납부할 때 지금 내고 2개월이나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내야 될 세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자, 이제 계산 연습까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기준 금액이 얼마가 넘으면 분할 신청이 가능하니까 250이죠. 250이 초과되면 거기에 곱하기 2를 해서 중간 기점을 삼으세요. 250 곱하기 2 하니까 500. 자, 500이죠. 500만 원 기점을 삼아서 250은 넘고 500만 원까지는 250에서 500만 원 사이까지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할 수 있어. 그럼 여기에서는 숫자가 250은 넘고 500은 넘지 않아야 되니까 예를 들 때 거의 대부분 예를 들 때 400만 원의 고지서를 예를 들어. 그럼 400만 원의 고지서는 지금 얼마는 내야 되고 250 내야 되고 지금 250은 내고 재산세는 여기서 250을 뺀 나머지 얼마는 150은 150만 원을 재산세는 몇 개월 뒤에 내면 되고 3개월,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계산하되 여기가 3개월이냐 6개월이냐 그 차이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500이 넘었을 때
500이 넘어버리면 그 세금의 얼마까지를 분할할 수 있냐면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제 금액이 500을 초과했을 때는 주로 물어보는 게 900만 원을 물어봐요. 900만 원 500이 넘었죠. 500이 넘었어요. 넘었으니까 이제 250을 초과액인가요? 반절인가요? 반절. 50%니까 곱하기 50%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900의 50%면 450. 그럼 재산세 같은 경우는 450을 몇 개월 뒤에 내면 되고 3개월. 종부세는 6개월. 파요 익혔잖아요. 나중에 할 것까지 다 익혀버리잖아요. 이렇게 종합정리를 하셔야만 문제들이 풀리는 거예요. 자, 그냥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넘어야만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고 1,000만 원이니까 곱하기 2 하면 중간기점을 2,000. 자, 2,000. 2,000만 원 이하가 되면 똑같이 1,000만 원 초과액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로 나오는 게 1,500 또는 1,600만 원이 나와요. 자, 1,500이면 지금 얼마 내고 1,000만 원. 그다음 2개월 뒤에 얼마 내고 500. 이거 빼면 되니까 여기서 1,000 초과니까 1,000만 원 빼고 나머지 500은 2개월 뒤에 분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2,000이 넘었으면 똑같이요. 여기도 500 넘으면 50%니까 여기도 2,000이 넘으면 여기도 몇 프로? 5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3,600이 많이 나와요. 3,600. 그러면 2,000만 원 넘었으니까 여기에 몇 프로는 분할할 수 있다? 50%. 최대 50%까지. 50% 곱하니까 얼마? 1,800. 그럼 지금 1,800 내고 2개월 뒤에 얼마 나머지 내고 1,800.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제 물납하고 분할납부는 다 잡을 수 있어요. 자, 모든 문제를 다 잡을 수 있어요. 이제 오른쪽에 17페이지로 와보세요. 17페이지 오시면 위에 이제 국세는 이제 더 이상 볼 것 없어요. 지방세 중에서도 세금 종류는 안 보셔도 되니까 이것만 보세요. 자, 과세 오른쪽 날개 제일 아래쪽에 핵심에서 세목별 과세 주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이제 익혔죠. 지방세인데 그럼 지방이라는 게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총 서울은 지방자치단체다, 지방자치단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다. 서울 지방자 왜 아니에요? 서울 뭐 다른 별건가요? 서울도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럼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그다음 김포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대표 선거로 뽑은 데가 다 지방자치단체예요. 지방자치단체 장들 우리가 투표로 뽑은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가 다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럼 대통령은 국가잖아요. 그럼 대통령은 국가니까 거기는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건 국세.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선거로 뽑았죠. 그럼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럼 강남구청장 선거로 뽑았죠. 그럼 그 강남구청도 지방자치단체예요. 김포시장 우리 선거로 뽑았잖아요. 그럼 그 지방자치단체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의 지방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이 세금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어디로 들어갈 거냐. 서울에서는 취득세를 내면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천도 지방자치단체죠.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경기도에서는 취득세는 도의 예산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머리 글자를 따서 특광도세입니다. 이렇게 그냥 익혀버리라는 이야기야. 거기도 특광도라고만 써놨을 거예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등록을 하면 서울에서는 등록면허세를 가지고 구청 예산으로 써요. 구청 예산.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각 도에서는 등록면허세를 도의 예산으로 써.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과세권자가 누구란 이야기인가? 도청 예산, 구청 예산 요것밖에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서울은 시, 군, 구니까 서울은 구청 예산이에요. 서울은 구청 예산. 그다음에 재산세는 경기도에서는 도의 예산이 아니라 각 시, 군의 예산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경기도에 시, 군이 몇 개고 시가 몇 개고 알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런 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은. 그래서
여기서는 재산세 그러면 과세권자가 누구라고 말하면 된가? 시, 군, 구. 그러면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이 과세권자가 되고 여기에 예산으로 쓰여요. 자, 이제 다시 취득세 과세권자는 트, 광, 도. 등록면허세 도, 구. 재산세 시, 군, 구. 그럼 문제 낼 때 어떻게 되냐면 취득세는 대표적인 구세입니다. 틀렸네. 특강도니까 구가 안 들어가죠. 그럼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대표적인 광역시세입니다. 틀렸네요. 시험 문제 나와봤자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마시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번에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른 분류는 이거는 그냥 공부할 필요 없어요. 자, 이 내용은 지금은 보여드려요. 지금 3월 달인가 보여드리는데 이제 이번 간영 끝나면 더 이상 안 나와요. 이제 이거 없애버려요. 이건 볼 필요도 없어요. 이 세금의 액수를 구하려면 제일 앞에 뭐가 있어야 된가? 과세표준. 거기다 뭘 곱하면? 세율. 그럼 이제 이 과세표준 계산을 어떻게 세금마다 어떻게 하는가 구체적으로 세금에 들어가서 나오지 여기서 시험 문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일이 이런 거 다 익히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과세표준 같은 경우는 하나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아시는 분? 취득세 과세표준은 우리가 계산하는가요? 정부가 계산하는가? 우리가 직접 계산하죠. 어느 날의 가격으로? 취득 당시 가격으로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가격을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재산세다. 그럼 재산세 과세표준을 우리가 정한다? 정부가 정한다? 정부가 정하는데 정부가 지금 현재 시세를 확인해서 정한다? 정부가 정해놓고 가격을 정한다? 정해놓고. 그럼 정부가 지방세를 물리기 위해서 정해놓은 가격의 이름을 시가표준액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시가표준액 같은 거, 시가표준액, 알았어. 그게, 그러면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정부가 세금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액이구나. 이제 요건 그때 가서 익히시면 돼.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나중에는 필요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인세와 물세로 이제 가요. 이거는 엄청 중요해요. 인세라는 것과 물세라는 것은 완벽히 잡으셔야 돼요. 이걸 못 잡으시면 세법 흔들려 버리시네요. 이제 정의는 인세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요걸 인세라고 그래. 사람 중심, 사람 인자를 쓰는 거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그러면 만약에 제가 사람으로 보이는가요? 사람이 아닌 걸로 보이는가? 사람으로 보이죠. 다행히 제가 사람으로 보여서. 예? 그럼 사람으로 보였으니까 만약에 제가 오늘은 김포 학원에 와서 강의를 하고 소득을 얻었어. 근데 또 내일은 다른 데 가서 강의하고 소득을 얻었어. 또 월요일 날은 또 다른 데 가서 강의하고 또 소득을 얻었어. 그럼 제가 지금 강의하고 얻은 데가 총 몇 군데서 얻었는가? 3군데. 그럼 3군데 소득을 따로 해야 된가요? 내가 벌었으니까 한 사람을 중심으로 다 합쳐야 되겠는가? 합쳐야죠. 이제 나오네요. 사람이 중심이 됐을 때는 반드시 그걸 다 합쳐서 계산하는 거예요. 합쳐서. 자,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번 소득일지라도 전부 묶어가지고 세금 신고할 때는 몇 장으로 만들어서 신고해라. 자, 한 장. 이제 요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인세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전체를 묶어가지고 한 장짜리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지서도 몇 장이 된다? 한 장. 자, 한 장 됐어요, 이제.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김포 학원에서 1년 동안 강의하고 제가 무려 100만 원을 벌었다. 1년간 강의하고 무려 100만 원 벌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럼 이제 금액을 좀 높여볼게요. 제가 이제 김포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1년에 100억을 벌었다. 그런데 다른 학원에서 또 강의하고 1년에 100억을 또 벌었다.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번 돈은 얼마인가? 200억.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벌겠는가? 다를 수 있겠는가? 다를 수 있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많이 번 사람한테는 세금을 많이 걷어간다? 조금 걷어간다? 많이. 자, 그러려면 세율 체계를 많을수록 세율도 더 높은 율로 가야 되는데 금액 크기에 따라서 세율의 차이를 두고 올리는 것을 요걸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해요. 금액을 어느 정도 구간을 정해놓고 그 구간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높은 세율로 올라가는 것을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그래. 그럼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됐을 때는 일단 합쳐서 계산하는데 합칠 때는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도 더 가져가려고 한다, 적게 가져가려고 한다. 더 가져가려고 하니까 주로 합산해서 계산할 때는 세율을, 무슨 세율을 적용해라? 초과. 그런데 주의할 거 뭐라고 되어 있는가? 주로 초과 누진세율이다. 그런다고 해서 합친다고 해서 무조건 누진세율이 되는 거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원칙은 초과 누진세율이지만 예외적으로 누진세율이 아닌 경우도 있다. 그럼 비례세율이라는 게 뭐냐면 금액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세율은 똑같이 물리는 것을 요걸 비례세율이라고 그래. 그래서 많은 분에게 소득이 엄청 많은데 세율은 똑같이, 적은 사람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하고 많은 사람하고 세율을 똑같이 물리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불만이 생기는가요? 소득이 적은 사람이 불만이 생기는가? 적은 사람이 불만이 생기죠. 왜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하세요? 하고 막 이제 달라들어. 이건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달라들어야 돼. 세법에서는 그런 거 고려를 안 해. 그래서 학개론에서 우리 비례세율을 적용하면은 이게 좋은 쪽으로 진행한다, 안 좋은 쪽으로 진행한다. 안 좋은 쪽으로. 제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냥 역으로 간다 하세요. 역으로 진행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역진성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득이 많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하고 차이를 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많으면 세율도 높고 낮으면 낮아지는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그럼 누진세율은 정부가 봤을 때 공평하게 세금을 걷었다, 공평하지 않다, 공평하다.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은 공평과세고 소득 재분배효과가 있어요. 이게 학개론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이제 초과 누진세율이 간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이제 합산과세고 초과 누진세율이 주로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세금들이 어떤 것인가는 이제 그걸 지금부터 익혀야 돼요. 합산과세에서는 재산세라는 게 있어요. 재산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중에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는 총 5개가 있어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5개 물건이 있는데 이 5개 물건 중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고 합쳐서 세금이 계산하는 것은 오로지 누구만? 토지만. 자, 토지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합쳐서 몇 장의 고지서를 만들고 한 장. 자,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해. 자, 그럼 제가 김포에 땅 하나를 가지고 있고 고양시에 땅을 하나 가지고 있고 여기서 김포하고 근접한 지역이 고양시하고 또 부천. 자, 그럼 제가 부천에 땅이 있고 김포에 땅이 있고 고양시에 땅이 있다고 이제 세 군데 땅이 있다. 그러면 세 군데 땅을 다 묶어서 한 장이다, 지역별로 한 장씩이다. 지역별로 한 장씩이에요. 지방세니까. 그래서 계속 지방세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지방세라는 생각을 않고, 아니요, 전국에 있는 땅을 하나로 묶어서 한 장으로, 분명히 한 장이라고 말했잖아요. 한 장이라고. 한 장이라 했으니까 전국치를 묶어서 한 장이죠. 왜 선생님 또 이상하게 막 발음하고 그러세요? 막 그래요. 아니 이거 언제 국세로 바뀌었어요? 제가 그래. 아니 들으신 분이 저는 분명히 앞으로 가라고 했는데 들으면서 뒤로 가고 있어. 선생님이 뒤로 가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앞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뒤로 가라고 들었어요. 막 이래. 지금 재산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그 지역에 있는 토지만 묶어서 몇 장이다? 한 장. 그러면 여러 군데 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지역별로 그 다른 지역까지 합쳐서 나온다. 우리 것만 나온다. 우리 지역 것만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김포의 땅이 세 군데, 번지가 3개 다른 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 김포에서는 묶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같으니까. 같은 지역 것은 묶어서 한 장으로, 다른 지역은 또 그 지역에서 묶어서 한 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 자, 그럼 이제 종합부동산세에서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무엇과 뭘 말하냐면 주택과 토지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부동산은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다, 전국의 부동산이다. 전국, 이건 국세니까 전국에 있는 주택과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 묶어.
그러면 전국에 제가 주택을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최종적으로 고지서는 몇 장으로 만들어진다? 한 장. 이건 전국치를 한 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양도소득세네요.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또 이거 어떻게 나가라. 빨리 사라져라 이거. 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여기 소득은 누가 벌어들인 소득? 개인이 뭐 하면서? 양도하면서. 그러면 제가 김포에 집을 가지고 있고 서울에 집이 있는데 1년에 김포치도 팔고 서울치도 팔았어. 그럼 양도소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다. 그러면 김포치하고 서울치를 1년치를 다 묶어서 몇 장으로 만든다? 한 장으로 만든다. 그렇겠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이건 한 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사람이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으면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1년치를 묶어서 한 장으로 만들어서 신고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재산세는 누구만 인세예요 그랬는가? 토지만. 재산세 물건 5개 중에서 오로지 토지 하나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세로 가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세는 토지만 인세예요. 종합부동산세, 여기서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동산은 딱 2개인데 무엇과 무엇을 우리 부동산이라고 했는가? 주택과 토지. 그럼 전국에 있는 주택과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 묶어서 몇 장으로 만들고? 한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전국에 있는 양도소득세 대상을 1년 안에 팔았으면 그걸 다 묶어가지고 한 장의 고지서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재산세, 토지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주로 세율이 무슨 세율이 원칙인데? 누가 원칙인데? 초과 누진세율 원칙인데 무조건 초과 누진세율이다? 아닌 것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헷갈리는 거예요. 인세고 합산과세면 초과 누진세율로 가는 게 맞는데 왜 이거 원칙하고 다르게 비례세율로 가는 것도 있어요? 사람 헷갈리게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면 출제위원들은 얼씨구나 하고 뭐 해버린가? 출제버려. 출제위원들은 그래 이런 걸 출제해야 되겠네 그러면 틀리겠네 하고 생각하고 그걸 문제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년마다 요 세율에서 세 문제에서 많게는 5문제까지 세율을 출제. 세율은 일단 기본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물세로 한번 가보죠. 물세라는 게 뭐냐면 그 어떤 물건에 대하여 세금을 물리는 것을 요걸 물세라고 그래. 자,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사람인가요? 물건인가요? 물건이죠. 예를 들어서 이 펜을 제가 오늘 이 펜을 하나 사고 또 내일 또 다른 자 여기 또 펜이 하나 더 있어요. 자 하나 사고 나서 또 내일 하나 또 펜을 샀어. 그럼 제가 펜을 몇 개 샀는가? 2개. 그러면 살 때마다 세금을 내든가요? 살 때마다 이걸 물건값을 내야 되든가요? 아니면 나중에 또 내일 또 올게요 하고 내일 가서 그냥 같이 묶어서 주면 된가요? 살 때마다. 자 해결했어 이제. 살 때마다 그랬으니까 물건을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할 때는 그때마다 세금을 계산하셔야 돼. 그때마다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계산하는 게 취득세. 취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그리고 1년에 제가 부동산을 여러 번 취득하면 취득세는 한 번만 낸다? 그때 낸다. 그때 낸다. 자, 등록을 할 때 내는 세금. 등록면허세도 1년치를 한번 묶어서 세금을 낸다? 그때 낸다. 그때 낸다. 자, 이제 재산세 과세 대상물이 총 몇 개가 있는데? 5개. 5개가 있는데 누구는 인세로 갔으니까 토지 빼고. 자, 토지 빼니까 몇 개? 4개. 이 나머지 4개는 사람이 중심이다, 물건이 중심이다? 물건. 해결했죠? 자,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는 물건이 중심입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제가 김포에 집이 2개가 있어. 자, 김포에 집이 2개가 있으면 이 2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하나로 묶어서 세금이 나온다? 각각으로 나온다? 각각. 물세니까 각각. 됐죠?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세금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세금이 계산된다. 주택별로 계산된다. 주택별로. 그게 작년 기출문제였네요.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하여. 완전 틀렸네요. 주택 한 개 하나에 주택마다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도 따로따로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개별 과세라는 것은 물건이니까 이 물건을 살 때 금액하고 상관없이 세율은 똑같아야 됩니다. 물건들을 살 때 우리 보면 슈퍼에서 물건 살 때 물건 가격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든가요? 부가가치세는 다 똑같은가요? 똑같죠. 자, 똑같아. 무슨 세율? 비례세율. 그럼 부가가치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 봐요. 지금 방금 또 했는데 1시간도 안 됐는데 이거 뭐지? 또 이러잖아요. 이걸 어떻게 225일 동안 유지하려고 그러세요? 225일 남았는데. 지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계속 연결하고 반복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하셔야 돼. 자, 부가가치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 우리가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10%씩 내주는 것을 어디에 예산으로 채워준다? 국가 예산으로 채워준다.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걸 생각을 하세요. 물건값의 크기에 상관없이,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몇 프로로 고정이 돼 있다? 10%. 아, 그런 걸 비례세를 하는구나. 그래서 주로 개별 물건을 중심으로 계산할 때는 주로 비례세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물건을 중심으로 계산하는데 예외적으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게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 나오면 또 이런 걸 내버리는 거예요. 예외 규정을 막 내버리니까. 그럼 이제 인세와 물세를 어느 정도 찾았어.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연습. 자, 연습 들어가네요. 국세, 지방세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취득세,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자, 여기까지 됐어 이제. 자, 그럼 취득세는 인세다, 물세다? 물세, 등록면허세, 물세, 재산세, 둘 다. 자, 둘 다. 재산세는 둘 쪽 다인데, 자, 이 중에서 사람이 중심이 인세로 가는 것은 누구만? 그렇죠. 토지만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물세는 누구 빼고, 그러면 토지 빼고 이러면 돼. 토지 이외 이렇게 하시면 돼. 토지 이외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토지 이외라고만 공부했지 토지 이외가 뭔지를 모르고 토지 이외예요. 그러니까 뭐냐고요. 그러니까 토지 이외라고요. 계속 그래. 그러니까 토지 이외가 뭔가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토지 이외라고만 써놓고 매주 이것만 해요. 토지 이외 물세, 토지 이외 물세. 그럼 토지 이외가 뭐예요? 그랬더니 몰라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공부를 안 했는데요. 이제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인세, 양도소득세, 인세. 이제 합산하고 개별적으로 어떻게 연결하면 보죠? 인세는 합산과세.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물세는 개별과세.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취득세는 물세니까 개별과세. 등록면허세, 물세니까 개별과세. 재산세는 둘 다. 자, 둘 다. 그럼 누구는 합산과세로 가고 토지는 합산. 토지만 합산과세고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별과세입니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별과세예요.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인세니까 합산과세. 양도소득세도 인세니까 합산과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다 잡았어요. 이제 여기까지 잡았으면 이제 요거는 한 번만 설명하고 2번만 설명하고 더 이상 이제 설명 안 해요. 시험 볼 때까지 이거 설명 안 해요.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비례세율이라는 그림을 보세요. 쓰려고 하지 마. 그림을 눈에 딱 익히세요. 금액이 증가하더라도 과세 표준이 금액이니까 금액이 증가하더라도 세율은 증가된다, 고정이다. 세율 또 고정된.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세율이 고정이 돼 있는 이런 세율을 비례세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과세 표준요. 여기요. 금액이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어느 단계가 넘어서며 어느 단계가 넘어가는 것을 그걸 초과라고 그래. 그 단계를 초과하면 세율도 따라서 올라가는 세율을 초과 누진 세율. 초과될수록 더
누진적으로 올라가는 거. 계단식으로 세율이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세율이 올라가는 것을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세율은 역진성이라는 단점이 있고 초과 누진 세율은 소득 재분배효과가 발생한다. 이건 학개론 내용이에요. 학개론 시간에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제 세법에서는 더 이상 이제 설명하지 않네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의 뜻을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비례세율은 인세다, 물세다. 물세. 초과 누진세율은 인세. 주로 인세. 그런데 언제나 인세는 초과 누진세율만 나온다. 예외로 비례세율이 나올 수도 있다. 예외로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럼 이제 머릿속에 들고 있는 거, 뭐 들어있는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취득세는 인세다, 물세다. 물세. 물세니까 주로 비례세율로 돼 있고 초과 누진세율은 없어요. 자, 등록면허세는 인세다, 물세다. 물세. 물세. 물세니까 비례세율로 돼 있고 여기도 초과 누진세율은 없어요. 자,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는 인세. 토지는 인세니까 합산과세. 합산과세니까 주로 초과 누진세율. 오, 나왔네요. 초과 누진세율. 토지 나왔죠. 토지가 초과 누진세율이다. 그럼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세. 물세는 주로 비례세율. 자, 물세는 주로 비례세율. 자, 비례세율이니까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가 뭐뭐 있는가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래서 건축물은 무조건 비례세율이고 선박과 항공기도, 선박하고 항공기도 이것도 비례세율입니다. 근데 뭐 하나 안 썼는가요? 주택을 안 썼죠. 주택을 안 썼는데 그 주택은 이쪽으로 온다는 이야기예요. 주택이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럼 주택은 합산과세다, 개별과세다. 그렇죠. 주택은 개별과세이면서도 세율은 무슨 세율을 적용해라? 초과 누진세.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 토지 중에서 주로 출제위원들이 주로 많이 내려고 하는 게 어디겠는가? 주택. 그래서 주택을 주로 내는 거예요. 예외 규정이니까 그런 걸 많이 내는 거예요. 이제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인세다, 물세다? 인세예요. 종합부동산세는 인세니까 주로 무슨 세율이다? 초과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인데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에서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무엇과 무엇을 부동산하고? 주택과 토지. 자, 주택하고 토지입니다. 주택하고 토지인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개인 소유 주택은 초과 누진세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기가 비례세율이 나와. 비례세율이 나오는데 이 비례세율에는 주택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 주택이요. 주택이 필요. 여기도 주택 있죠? 자, 초과 누진세율은 누구의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인가? 개인. 그럼 개인의 반대는 법인. 자, 그럼 여기는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은 무슨 세율로 가고? 비례세율. 개인 소유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 그래서 작년 시험은 여기를 출제했어요. 법인 소유 주택은 비례세율이다. 예외 규정으로요. 인세는 원래는 초과 누진세율인데 예외적으로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거.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에서 토지는 모두 무슨 세율로 돼 있다? 초과 누진세율. 그러면 여기서 토지는 개인 소유 토지다, 법인 소유 토지다. 모두 안 쓰자. 아무 말도 안 썼잖아요. 그런데 왜 그냥 갑자기 개인 그런 거예요? 써지도 않는 걸 왜 읽어요? 그런 걸. 여기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개인 법인 소유 모두 초과 누진세예요. 토지는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따지지 말고 전부 초과 누진세예요. 그다음 이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인세다, 물세다? 인세니까 주로 무슨 세율이다? 초과 누진세율이다. 주로 초과 누진세율이다. 예외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외가 나올 수 있어. 자, 예외. 그러면 예외가 나오는데 예외적으로 비례세율로 가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이제 요걸 알아야 돼.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예외는 미등기로 양도하면 세율이 70%인 비례세율이에요.
그다음에 토지나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이 얼마가 넘지 않으면은 비례세율로 가던가요? 2년 이하다 미만이다. 2년? 2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비례세율로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분양권을 거래할 때는 분양권은 무조건 비례세율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자, 토지는 우리가 이제 재산세에서 토지는 지금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구분하는 게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 자, 토지는 재산세에서 토지 과세는 총 몇 가지 토지로 구분하던가? 세 가지. 자, 세 가지 토지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합 합산 토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별도 합산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들은 무슨 세리고? 초과 누진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이 부분에서 토지가 하나 나와. 자, 토지가 세 가지인데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그럼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요거는 세율이 무슨 세율로 간다는 얘기인가? 비례세율로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 기본 폼을 알아야 세율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요 틀을 알아야. 그래서 이걸 인세 물세를 잡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는데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보여드리고 이제 잠깐 쉴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지금 이제 요 내용이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지금 11시쯤에 제 밴드에 요 내용이 떴을 거예요. 밴드에다 예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딱 11시에 이 자료가 뜨게 만들어놨어요. 11시에 이 수업이 딱 끝나니까 11시쯤에 딱 종료가 되니까 요 시간대에 맞춰서 업로드 하게끔 해놨어요. 그럼 거기에 보면 표도 만들어져 있고 다 했어요. 표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표도 참고하시고, 만약에 이걸 동영상으로 또 잘라가지고 그 동영상까지 올려놨으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계속 그걸 반복으로 들으시면서 정리를 다시 하세요. 그러면 내용이 인세 물세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꼭 참고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건 하셔야 세법에 대한 틀을 잡을 수 있으니까 어렵다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부딪히면서 익히려고 노력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네요. 그럼 잠깐 10분만 쉬었다 다시 진행할게요.